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요. 대외 변수를 우리 시장이 유독 좀 많이 받고 있는 흐름들인데 시장은 사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좀 견조하긴 한 상황인데 코스닥 쪽으로의 기대감, 시장이 좀 진정된다고 했을 때 유효합니까? 유효한데 뭐 조심해야 될 점도 있고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보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2월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만 37조 매도했습니다. 야, 혹시 어마무시하네요. 네, 근데 대형주에서 37조 매도했어요. 그 개인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이 이제 130조고 아마 오늘 줄었을지 늘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7조 정도 매도를 쳤다가 6천이 넘어갔을 때 최고점에서 그때 다 청산했었어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5천에서 6천까지 과정에서 다 손절했습니다. 그러다가 6천대에서 선물을 매도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해요. 다 손절한 다음에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더니 지금 이제 9조 한 3천억 정도 누적으로 지금 매도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까지 좀 더 하방 포지션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걸 좀 놀렸던 것 같고, 그 올림픽 끝난 직후에 또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쪽으로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그 하메네이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되면서 좀 어떤 강경 모드죠. 그렇죠. 네. 최고 강경 모드로 가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늘 그 WTI 유가 선물이 119달러까지 쳤었고요. 오늘 이제 G7이 공동 대응해서 그 비축유 풀겠다는 것 얘기, 미국을 포함해서 한 3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했고, 이 일본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도 이제 비축유 풀겠다는 이론이 나오면서 유가라는 게 투기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9달러까지 가면서 그 시장이 막 더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116달러에서 103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때부터 반등 나왔어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통행이 거의 마비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차질이 생긴 거다. 또 중국도 이제 수출을 금지를 했죠. 지금 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시장을 눌렀던 것이고, 코스피와 코스피 펀더멘탈과 주가가 지금 괴리가 점점 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낸드 가격도 그렇고 지금 계속 더 올라가거든요. 오늘 CLSA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더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거 헬륨가스 공급 부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CLS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쿠웨이트산 그 헬륨가스를 대략 3분의 1 정도 조달하는 건 맞는데, 워낙 하이닉스 같은 게 다양화를 잘 해놔서 조달처 다양화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그 확인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까지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피지컬 AI와 그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모멘텀 풍부한 가운데 주가가 지금 한번 달리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대략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대차는 50만 원 정도 이하,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17만 원 이하,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하이닉스가 82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좀 막판에 오늘 초반에는 매수 전환도 됐다가 매도가 나왔지만은 대략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거고, 내일 3월 10일이죠. 내일 이제 액티브 ETF 두 종이 타임플러와 삼성전자 운영 두 군데서 출시하는 것들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을 봐도 지금 2차전지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RNA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일라일릴리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바이오들은 괜찮았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장 막판에는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나서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기업들들 뭐 이런 그런 그리고 반대 소부장 쪽에서도 아직도 견조한 모습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몰리는 모습인데, 양시장 근데 코스닥이 워낙 급락하면은 코스닥도 버티다 같이 급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간 거
종목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거를 삼하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하현. 네, 시가총 1, 2, 3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래 모멘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3월 달에는 삼하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관점을 보고 단기적인 수익은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모멘텀 있는 섹터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제가 관심 있는 그 코스닥 쪽 관심 있는 섹터는 그 RNA 관련 섹터입니다. 네. 바이오. 네, 바이오 네. 쪽에서도 이제 RNA 그 대표 종목이 이제 뭐 ST팜도 있고 오늘 그래도 장주 굉장히 그 상당히 강세였던 뭐 저기 그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올릭스도 이제 RNA 관련 종목들이 RNA 관련 종목들이 올해 그 시장 트렌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412 쪽에도 1조 4천억 그 기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추가적인 그 에러도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3월 18일 날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게 있습니다. 대략 유통 물량 25% 정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오버행 물량 출회 이후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T팜이라든가 뭐 RNA 관련 종목들 최근에 삼성증권부터 해서 오늘도 이제 증권가에서 NH 투자증권으로 해서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이제 이 새로운 그 액티브 ETF가 설정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관련된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이 사실 미리 좀 올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루머가 좀 있고요. 네. 이거 당일날 발표할 거고 이제 그 삼성전자 운영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쪽에서도 지금 두 개 합쳐서 아까 이제 500억, 465억이니까 아직 1,000억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어디가 더 많이 팔릴지,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갈릴 거예요. 제 생각은 매니저들이 한숨 들렸을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가면 그리고 자기들이 살 종목이 어느 정도 노출됐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돈 들어오면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그죠 준 것 같고 코스닥 쪽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코스피하고 힘 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코스닥의 액티브 ETF는 괜찮은 전략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강세가 상대적인 거죠. 사실 오늘 같이 양쪽 다 빠졌지만 상대적 강세 이유가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한 활성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3,000 얘기는 이제 루머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부실 기업을 빠르게 증시를 퇴출시키고 뭐 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시장 분석은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의 한계 기업을 제외할 시에는 뭐 코스닥이 뭐 37%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고 또 이제 그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선취매가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세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이제 선취매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액티브 ETF에 담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급하게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세가 나왔다 하지만은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ETF 달리 액티브는 기계적으로 수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들도 보면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을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펀드멘털 초과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세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선별적인 편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내일 딱 발표가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먼저 좀 상당히 좀 강세가 움직일 거고 탈락된 종목들은 좀 급등량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다음 주 3월 10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이죠. 인터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뭐 여전히 아직까지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인터배터리까지는 좀 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 인터배터리가 종료 이후에 전에 인터배터리 전에 급등하면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끝나게 됐을 때는 좀 재료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인터배터리 이후에 2차 전지 섹터도 약간의 좀 세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로봇과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그 밸류 체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다음 봤을 때 좀 시장의 이제 예상 기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그런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새로운 가능성이 좀 있다. 2차전 섹터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가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의 세론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방진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ETF 자체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패시브 ETF였으면 기계적으로 막 비싼 것도 막 사고 그렇죠. 그럴 텐데 오늘 뭐 레모 로보틱스는 약간의 그 악재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담기 어렵고 또 여기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예측해서 이제 해지하는 방식은 이 자칫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위험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액티브 ETF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정부의 코스닥 그 활성화 의지와 맞물려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액티브 ETF도 시장이 급락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수익을 무조건 그 방어해주는 그런 마법의 방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간의 어떤 이제 그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몰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증권세무 나타날 거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뭐 코액트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 타임폴리오에서는 타임 코스닥 액티브 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성향이 좀 달라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라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고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따로 있어요. 운용사가 따로 네, 있군요. 홈페이지도 별도입니다. 예. 삼성 액티브 그 ETF만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전통 리서치 기반으로 코덱스가 아니라 코액트네, 그죠? 네, 맞아요. 코액트 그 코스닥 액티브 ETF고 그 정통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 메가 트렌드 선점하는데 그 삼성 증권 같은 경우가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쓰면 그 종목 매수해야 돼요.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사유서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사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전통 주식적 펀드 운영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자산운용 자체 그 자회사 삼성 자산운용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바텀업과 옥석 가리기 형태로 하고 그 어떤 그 핵심 그 통합 밸류체인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진성 수혜주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섹터를 통째로 사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수혜 등의 어떤 밸류체인에 묶어서 그렇게 변동성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위주로 실적 턴어라운드 코스닥 우량주라든가 단기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이제 예를 들면 신규 상장 종목을 첫날에 편입하지 않고 좀 하루 다음날 편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수가 바로 발동하니까 그런 건 바로 매수한다던가 약간 그런 유연성이 있어서 좀 더 안정형과 가치 투자 형태의 이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약간 헤지펀드 형태가 좀 들어가요. 그 헤지펀드의 DNA가 이식된 어떤 되게 타이밍도 중요시하고 민첩성도 중요시한데 타임폴리오는 시장이 좀 순응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순응해서 좀 그래서 약간 그 여러 가지 해치 작업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나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가서 집중 투자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타임폴리오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 중에서도 바이오 ETF 중에서도 3,000단 제약이 많은데 그게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에 뭐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오르는 시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세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좀 순응하는 스트고 저도 이제 3,000단 제약이 전체 운영 자산의 그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근데 우리 그 저점에서 되게 2년 넘게 이걸 끌고 왔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올라갈 때 그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단독적인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사내 매니저들이 그룹을 묶어서 각자 포트폴리오를 그 여러 가지 굴려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렇게 이제 그 멀티매니저 시스템이 가능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롱숏 전략과 그 뒷밸류 발굴 등의 이런 그러니까 헤지 펀드 운용에 특화된 그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트렌드 추정형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라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면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삼성 그러니까 약간 안정형 가치 투자형에 맞겠다 장기 어떤 메가 트렌드에 맞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시선. 네.
이익 좋아지는 거는 알고 있고, 네. 특별한 뭐가 주목할 점이 새로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네. 앞으로 나올 재료는 삼성전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요. 두 개월 극시적으로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연초 이후에 그 신흥국으로 또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신흥국으로 패시브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그 전자 발바 이후에 이게 다시 약간 유출되는 흐름이 약간 나타나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액티브 자금이 나가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들이 극심하게 삼성전자, SK를 팔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코스피 200 선물 특히 이제 그 트레이딩 자금들 있잖아요. 그 퀀트 자금들이 막 굉장히 많이 그 관여를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늘어난 요인 가운데 그런 게 이제 그쵸. 영향이 예. 있다고 그래요. 개별 주식 선물 미결제 약정도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 퀀트 펀드들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이긴 한데 그 MSCI 월드 지수의 상위 25개 종목 중에서 그 TSMC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잡는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 쪽에서는 포지션이 상당히 부재해요. 그 글로벌 펀드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국내 이란 전쟁 이슈라든가 어떤 좀 이게 다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수그러 들었을 경우에는 이 메모리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신규 들어올 자금들은 아직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건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국내 자금들도 지금 거의 뭐 고기 예탁금 130조 대 시대가 온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에서도 그 미국 중심 쏠림에서 국내 주식 회귀한 분들 좀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살 자금 대기 매수세는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하, 뭐 하이닉스는 82만 원 이하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좀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네. 3월 5일에 그 JP모건에서 그 삼성전자 한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JP모건에서 삼성전자 경영진들과 호팅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이제 공유를 이제 그 리포트를 공유를 했는데, 일단은 그 타이틀 메모리 수급 가이던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특히 ESSD 그 공급 부족은 27년까지 지속된다라고 이제 경영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급업체 투자 설비가 이제 그러니까 낸드보다 디램 쪽에 더 집중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ESS 낸드 공급 부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 이제 P4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이 지금 그 되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증가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P5도 이거 웨이퍼 착공 시작해서 웨이퍼 출하까지 3년 정도 소요이 된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캐펙스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증가하지 않아서 여전히 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 어떤 법적 구성이 상당히 강한 장기 계약을 지금 되게 추진하고 있어요. 3년에서 5년짜리 이런 장기 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바이오들도 일단은 좀 장기 계약에 관심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계약 조건 중에서 가격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일단은 그래서 이 장기 계약에서도 어떻든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이 더 이런 슈퍼 사이클이 더 길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신경 쓰는 게 가격이라 사이클이 얼마큼 더 길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HBM4 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받아서 이제 출하 성공을 한 이후에 지금 그 HBM4E 같은 경우도 지금 턴키 솔루션 전략으로 해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그 매출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유율도 한 30% 이상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그 추정과 비슷한데, 근데 JP모건과 생각과 다른 건 뭐냐면 HBM3 가격이 올해는 그 지난해 대비해서도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를 해서, 요거는 JP모건은 하락한다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달랐다는 그런 하락 전망과 달라서 의외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파운드리 쪽도 지금 그 손실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들이 그래도 올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나노 수율도 상당히 그 당초 기대보다 상회해서 잘 좋을 거고, 지금 그 테일러 파운드리 그 팹 장비도 설치가 되면서 올해 말에 그 첫 웨이퍼
출하가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그 파운드리 쪽도 생각보다 더 턴어라운드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가격은 인상이 될 거고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미확정 됐는데 이게 그 삼성전자가 27년부터 29년까지 요거 그 주주환원 정책 갱신 관련해서 27년 초까지 업데이트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정도면은 내년 실적이면은 그 올해 연간 170조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엄청나요.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이 본주가 6%대, 우선주가 9%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그 모건 스탠리 맥커리 기준으로 내년에 배당한다면은 배당금만 아마 100조 이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HBM4 그냥 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단 콜 전에 다 일단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위주로 거의 독점이었는데 HBM4 이부터는 어쨌든 양쪽 다 기회를 주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기회를 좀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끌어들여서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들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생각이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반도체 막 투자할 때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흑자전되고 파운드리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메모리는 사이클이지만은 파운드리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인 건데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 캐파가 워낙 다 지금 캐파가 지금 포화 상태라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그 수주가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핵심적인 기업을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고 테슬라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 그 170억 달러 정도의 그 수주를 좀 줬기 때문에 이게 23조고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산업이기 때문에 누군가 밀량 그러니까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율이 오르고 성능도 올라가는데 그 TSMC는 애플이 밀어준 거고 이번에는 현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삼성을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기 스페이스 X, XI가 다 그 칩을 삼성전자 통해서 칩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향후에 스페이스 X가 상장돼서 거기서 그 어떤 수요가 나온다 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스페이스 X 수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 영향은 크지 않나요? 사실은 뭐 전쟁이 영향을 안 미치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유가가 오르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수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뭐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에는 큰 영향은 그렇죠.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반등할 게 네.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헬륨가스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그 CLS에서 오늘 리포트 나온 게 그거였었어요. 네. 그 헬륨가스 조달 문제가 있지 않냐 했고 하이닉스의 헬륨가스의 3분의 1이 쿠웨이트 산인데 워낙 그 조달처가 다변화가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30만 원, 하이닉스도 이제 148만 원인가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전쟁 이슈가 좀 장기화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이 될 겁니다. 중간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와의 정책 그 공약과도 안 맞아요. 그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공약인데 이걸 장기화 끌고 간다. 그러면 공약 위반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정쟁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들이 트럼프 행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메모리 그 3종 빅사이클, HBM, 낸드, D램 이것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가 되게 중요해요. 테슬라가 그 AI6 칩 주문량도 좀 2배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놓고 밀어준다 했고 지난해 7월 달에 독점 공급 계약 발표할 때도 생산 규모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삼성전자가 수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그 요거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 내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도 흑자 전환이 분기로는 4분기. 그리고 이제 평택 공장도 평택 공장은 이제 사실상 HBM 그 생산의 전진 기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의 수율이 재밌는 게 짝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4나노 8나노가 잘 나오고 8나노는 주로 이제 그 뭐 저기 뭐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가 그런 쪽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서 고객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4나노는 이제 요게 이제 테슬라가 주요 고객이고 그 전에는 이제 중국 그 채굴 업체 이런 쪽에 수가 몰렸다가 하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핵심인데 이거 4나노도 수율이 잘 나와서 고객수가 몰리고 있고 그런데 2나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지금 수율이 기대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 공장에는 연말에 웨이버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출하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2나노 공정에 대해서 그 공정 수율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BEP도 빨리 올라오게 돼서 삼성전자 어떻든 뭐그 파운드리 쪽 수율 실적까지 된다면 내년도에는 반도체 그 3종이 다 좋고 파운드리까지 되는 애라서 지금 그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 삼성전자 좀 매력이 있다. 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도 뭐 특별 배당 이런 거 자사주 매입도 진행되고 있어서 가장 예상이 되고 올해 1분기 영업이 뭐 30조에서 35조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 50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영업이 그 연간으로 200조 이상을 좀 보는 관점이니까 그러면 이 퍼가 그 내년 기준으로 해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3배, 4배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주가는 바닥인 것 같다. 주가는 바닥인 것 같은데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지금 일단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이 요 두 가지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만 급락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급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번에 다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이제 어쨌든 시장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그 12월 달부터도 연말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집해야 된다고 말씀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한 이후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졌나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략 뭐 지금은 이제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위로 반등할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깔아놓고 사야 돼요. 예를 들면 17만 원이라고 딱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하에다가 분할해서 분할 깔아놓고 사야 돼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대형 사고 싶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밑에 깔아놓고선 던져주는 물량을 받는 식으로 지금 매집을 해야 됩니다. 3월 달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코스피는 저점 매수의 그 기회를 삼고 그 어떤 매매는 그 단기적인 수익은 코스닥에서 올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투트레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 투트레 전략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이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뭐 ESS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 그다음 전쟁이 나면서 어쨌든 간에 유가 오르고 그러면은 뭐 이 전기차 쪽은 수혜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또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다올에서 그렇게 나와서 네. 목표가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업황 자체는 그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실적 추정치 하향을 반영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거의 이제 네. 반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그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바닥은 찍었다. 다만 이제 이게 배터리 소재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 바닥 찍었고 그리고 소재 업체별로도 실적의 바닥은 찍은 걸로 특히 양찌 기업들은 그게 이제 바닥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전액 기업들이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 반등도 전혀 다릅니다. 전액 기업들은 실적 바닥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의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그러니까 한국가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가의 그 의존도가 뭐 70%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뭐 중국차가 약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게 특히 이제 그 CATL이라든가 BYD 쪽의 점유율이 두 개 기업이 60%가 넘어서. 근데 그 그러니까 30% 밑으로는 하지만 더 떨어지는 않는 게 확연히 됐습니다. 그게 락버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여기서 좀 올라가는 게 필요할 거고 일단 반전의 기회로 보는 거는 이후에 그 산업 가속화법 여기 지금 도입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쨌든 그 유럽 내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역내 조달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캐펙스 투자를 한 배터리 3사라든가 뭐 소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떻든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거고 대략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유로 현지 생산 시설을 투자할 때 그 지분율을 뭐 49% 이하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고 현재는 그래서 이제 LG 엔솔, 삼성 SK온, 삼성 SDI 다 이제 이게 합산으로 하게 연간 그 200기가와트시의 캐파를 좀 구축을 한 상태라서요. 일단 유럽 쪽에서의 어쨌든 좀 유럽 그 EU 가속화법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뭔데요? EU에서 뭐 EU 산업 가속화 법안이란 게 뭔데 있는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개요가 뭐냐면 내년도 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외 의존도를 그 경제 의존 축소하고 탄탄소화를 또 그 가속화하고 그 유럽 내 제조 경쟁력 부활을 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영내 제조를 해야지 보조금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 자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유럽산 부품 소재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품 부품을 최소 70%를 다 유럽에서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규제 대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영내 제조 인정 범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인정 국가가 EU 회원 국가 그리고 그 FTA 체결국 그리고 이제 WTO GPA 가입국이라가 여기 40개국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FTA 체결국은 영내 국가 우대가 가능하니까 한국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3사가 그 부품 조달할 때 한국 업체 거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반사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이게 어쨌든 지금 50% 현지 노동자도 50% 이상 보용해야 되고 지분도 아까 이제 49%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CATL이 중국 공장 유럽의 공장 지을 때 현지 인력 50% 이상 써야 되고 지분도 49%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가 공장 지을 때 중국 인들 주로 많이 데리고 가서 인력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공장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게 제한이 되고 또 조인트 벤처 참여할 때 기술 이전도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을 딱 제한한 겨냥한 그런 법이라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IRA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배제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침투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회원국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내에 배터리 3사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거의 30%라는 락버ton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어쨌든 특히 자동차 현대기아라든가 그리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법안인 것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ESS 금지 법안 그렇죠. 지금 발의를 했죠. 그게 이제 차지 액트 법안이라고 우리로서는 이제 그게 좀 기대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이게 어쨌든 중국 국가 전략망 안보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주축해서 이거 발의해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관세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보니까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25만이니까 대략 3억이 넘죠.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어떤 벌금을 부과가 되는 이슈라서 관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ESS 시장에서의 탈중국 기조가 더 확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배터리 3사가 수혜가 되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 기반에서 6개 산업을 추가 관세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2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상관세 위법 판결 내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법안이 되는데 요게 6개가 뭐냐면 대형 배터리,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그리고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도 그래서 이거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상무부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 270일 정도 조사해서 안보 위협 여부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사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특히 ESS 쪽에서의 반사수혜가 대상이 되고 유럽에서의 그 IAA 법안, 그러니까 EU 산업 가속화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그 배터리 3사의 그 유럽 쪽 점유율을 좀 확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제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전시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살을 빼고 지금 살을 붙이는, 그러니까 살을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근육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LG 엔솔도 그 회사채 8,000억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리튬 업체 자산 매각해서 800억 정도 현금 확보하는 등, 그리고 삼성 SDI도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지금 매각이 있잖아요. 여기 한 10조 정도 확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부터 상용화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그 삼성 디스플레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SK온도 지금 그 포드와의 합작 법인을 사실상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인력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해고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 부담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더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 다른 쪽에 그 다른 쪽 성장 산업에 또 어떻든 또 그 투자를 더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배터리 3사가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줄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ESS랑 데이터 센터 여기 다 모두 다 보여줄 거고, 그리고 전고체 얘기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아마 삼성 SDI에서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용 그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걸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상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가장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ESS 쪽에서는 그 배터리 쓰는 거 다 보여줄 거고, 또 로봇에 들어가는 SK온 같은 경우는 로봇용으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또 이게 아마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SK온 것도. 그리고 셀트팩 관련돼서 파우치형 셀트팩도 보여주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망간 리치 요거 그 배터리도 최초 소개하겠다 합니다. 그 LMR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리튬 메탈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술 공유도 하겠다고 했고, 엔솔 같은 경우도 그 휴머노이드 주제가 보면은 다 전고체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에 있던 것들 탈피해서 올해는 ESS 로봇, 드론, AI 데이터센터 이런 식의 이제 사업 확장 제품들을 다 보여주니까 이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3사 말고도 에코프로도 올해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소재를 전시한다 했었고, LF는 이제 LFP 그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이번에는 이제 업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시회는 역대급인 거고, 이번 전시회 때는 CATL도 참가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한번 이번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차세대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니까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의 어떤 향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상황, 가격대인가요? 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차도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저희도 26만 원부터 계속 매수하고, 네. 50만 원대 사고 있습니다. 예. 50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 사모고, 여지껏 지난번에 올랐어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사모고 있는 상태고, 네. 비집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의 인식이 이제 거의 확산이 된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다 이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인식이 됐고, 요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사실 이용훈 이사님이에요. 이용훈 이사님이 이거 현대차에서 6년 넘게 투자하셔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수익 엄청 나시겠네. 예, 그렇죠. 저도 수익 많이 나고 같이 났는데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할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이쪽으로 쏠림이 심할 것 같다라고 했고, 특히 현대차는 처음에는 그 도요타 밸류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 최소한 도요타 밸류는 가지 않겠냐고 해서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렇죠. 이제 도요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랑 비교하는. 네, 근데 이제 1월달에 CES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이거 도요타를 볼 게 아니구나. 이거 테슬라랑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때 뷰를 바꾼 겁니다. 처음에 사실 저 26만 원에 들어갈 때 50만 원 목표가 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월달에 이제 그 40만 원 딱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도요타로 기준 삼을 게 아니다. GM은 진작 넘었어야 될 거고 이거는 앞으로 테슬라랑 봐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 나오는 복귀가들은 계속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뷰가 나오기만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JP모건에서도 드디어 그 글로벌 해외 IB에 처음으로 나왔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가장 비슷하게 원하는 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표가 이제 90만 원까지도 나온 상태인데 일단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잉여금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5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100조가 넘고 기아가 이제 54조가 넘거든요. 둘이 합산하게 되면은 155조가 넘는 그 양사 합산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외부의 차입을 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만금 구조라든가 국내에서도 163조 투자요. 2030년까지 5년간 163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차입별로 의존하지 않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국내 투자만 125조 2천억 하고 미국만 37조 6천억 하고 있습니다. 260억 달러니까 37조 정도 되고 국내에서 125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125 투자의 첫 단계가 전북 새만금 구조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젠스랑의 그 CEO에 회동할 때도 지금 그 GPU 5만 개 확보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이제 후속 사업도 계속 이제 그 일환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새만금 시장이고 이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 모멘텀이. 앞으로. 근데 이런 자금을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지컬 AI의 그 선도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현대밖에 없고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스토나미스가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이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굉장한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뭐 아틀라스가 3만 대 정도 상용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간당 인건비가 뭐 1.2달러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시간당 88달러에 현대차 조제 공장이 66달러 정도 나오는데 테슬라의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9달러 정도, 7달러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인건비가. 근데 1.2달러면은 뭐 6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모셔널이 이제 올해 연말에 로보택시 사업들 상용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로봇과 그 자율주행. 근데 그것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또 그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라서 현대차를 단순하게 이제는 뭐 다 테슬라 비교 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과정을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스턴 다미넌스 상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장의 의미가 아닌 거 이건 이제 다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뭐 145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면은 정의선 회장 보스턴 다미넌스 지분 20%가 대략 20조 이상 현금이 되니까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모비스 지분 기아라든 현대제철에서 모입하는 거 4조 그리고 상소증여세가 8조 들거든요. 충분히 해결로도 남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할인을 받았던 거에 대한 할인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은 이게 현대차만 의미가 아니라 모비스부터 해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거기에 들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 다 주가가 다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 개편이 되면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현대제철도 오늘 말씀드린 게 현대모비스 지분 6% 있는데 단순히 그 6%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그 경제 블록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철강은 다 앞으로 현대제철이 담당하면은 그러면은 현대제철은 로봇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게 될 건데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줌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율주행 쪽인데 그러니까 현대차 자율주행이 테슬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조금 시장에서 볼 때 좀 미약한? 네, 맞아요. 뭐 이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이전 대표 때문에 이제 한 5년 정도 좀 뒤처진 게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기술 격차는 대략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난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로보택시 기술은 또 앞서 있습니다. 모셔널이 테슬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웨이보도
그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 FSD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한 2.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 5년 처졌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계속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뭐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박민우 본부장이 체제에서는 이 테슬라와의 그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 알파마이 플랫폼과의 그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2년 내로 빠르게 좁히고. 이번에 엔비디아 출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더 필요하냐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든가 그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현대차가 가장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에서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테슬라를 출격하고 타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2년 안에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술적인 전략은 엔비디아 알파마이어 기반의 통합과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체 개발 대신에 검증된 플랫폼을 채택을 하겠다는 거야. 빨리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포티토닥과 모셔널과의 데이터도 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해서 이제 일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 기술적 기본기 우선을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라든가 거리 조절, 그리고 즉시차가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그 엣지 케이스가 한 1%는 줘요. 그래서 모셔널에서도 뭐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돌발 상황,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1%도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박민우 본부 체제 내에서는 일단은 기본기를 먼저 가장 빠르게 구현하겠다. 빠르게 실패하겠다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그 사고 좀 많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상금도 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조직 문화 리더십 체계도 뭐 전문성, 집요함, 민첩함, 실행, 그리고 유연한 조직 문화, 이런 네 가지를 주요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내자는 거죠. 협력을 잘 하자는 겁니다. R&D 협력을 해서 포티투다시라든가 그 R&D 본부에서도 서로 개발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박민우 본부장 체제에서 어떤 효과를 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종착지가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자동차의 아이폰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라든가 사용자와의 상호 교환, 상호 자격, 개인화 맞춤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그 거대한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박민우 체제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에 5만 대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기존에 지난해 그 한 14,000대 정도 그 아이오닉 5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5만 대면은 3.5배예요, 거기 그거에. 그 물량을 지금 웨이모에도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회사 모션을 통해서 올해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상용화 한다는 거예요. 그 로봇택시를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투트랙이야. 그러니까 로봇도 직접 아틀라스 로봇이라든가 그 모베드라든가 뭐였더라? 그 월숄더, 엑스블 숄더라든가 이런 거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피지컬,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하는 기업이 설계들을 갖고 오면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로봇 네.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럼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은 뭐 현대차는 좋지만 그 밸류체인에서는 보면은 뭐 오토에버나 이런 쪽에 또 관심 받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역시 핵심은 현대차예요? 핵심은 현대차고, 네. 오토에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핵심은 제가 그 단순하게 자율주행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지배구조 개표, 보통사면 상장, 그렇죠.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게 그 바로 탑에는 현대차가 있는 거니까. 현대차죠. 그죠? 거기에 또 맞아요. 배당까지도 예. 포함한다 그러면은 항상 코어를 먼저 맞아요. 공략을 해야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아틀라스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만은 로보틱스 랩에서는 실제 돈이 되는 로봇을 만듭니다. 14종의 로봇을 앞으로 만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현장에 투입, 그전에는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수천 개의 기업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번에 선보인 게 모베드, 그러니까 이제 그 바퀴가 4개 달린 플랫폼이죠. 자율주행 네. 플랫폼 로봇 네. 모베드가 네.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착용하는 웨어러블 착용 로봇이라 해서 그 엑서블 숄더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CES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무거운 곳이라든가 작업하기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로봇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보틱스 전략이 뭐냐면은 휴머노 로봇이기 때문이니까 바로 노조에서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자리 뺏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노동자와 협업을 통하는 거죠.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늘 그 KS 인증을 뭐 받았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는 거고 모베드도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모베드가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 뭐 물류도 가능하고 뭐 순찰용 드론도 올릴 수 있고 뭐 광고도 올릴 수 있고 네. 뭐 골프카트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물론 뭐 있는 그런 거니까. 건 노조 입장에서 귀에 안 들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네, 그 사실은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걸 뭐 사실 국내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투입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 휴머노 로봇은 일단 미국 공장에서 우선 그러니까, 적용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단 그 모베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산업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그리고 노조와의 어떤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보다 오히려 로봇이 그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네. 질을 또 구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거죠. 현재 차는 20만 원대 못 사신 분들은 50만 원 밑에서는 기회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깔아놓고 사야 된다. 깔아놓고 네. 오히려 원인을 막, 깔아놓고 네. 올라간다 해서 막 덥석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던져야 지금 깔아놓고 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모으는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현대차,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뭐 깔아두시고 코스닥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거기서 좀 네.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오늘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그 R&A 관련 섹터도 그래서 관점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그걸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상 준비를 못해서 다음 달에 준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좀 준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철강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뭐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끌어가는 가장 큰 기대감은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AI고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AI가 나타나면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을 받는데 철강주도 피지컬 AI 생태계에 포함된다. 조금 갸우뚱한데요? 음. 네. 제가 일단 철강 쪽 여파만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철강주가 전쟁 터진 이후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 글로벌 철강주가 다 신고가였습니다. 특히 신일본 제철부터 해서 미국에 이제 철강주 상장된 철강주들이 신고가였는데 그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가 그 US 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미국에서의 미국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어떤 압도적인 지위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실적 가이던스도 역대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지금 아마 그 5년간 6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신일본 제철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어떤 경기 블록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위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발 그 미국 그 공급망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과. 특히 인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인프라 확대가 나타나면서 특히 좀 더 그 전통적인 철강, 그러니까 범용 철강보다도 고부 가치에 들어가는 그런 철강들이 좀 그러니까 실적도를 또 올려주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의 이제 고가 제품 중심으로 철강주가 좀 편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포스코라든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국제고 동국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포스코도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철강이 아닌 뭐 그 함정용 들어가는 거든가 아니면 그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조선에 들어가는 여러 그 해외 건조 사업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최근에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AI 데이터 센터에도 철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비슷하게 드는 게 그 A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싼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요. 일반 건물보다 몇 배의 철강이 좀 들어가고 그게 또 단가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다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그 연휴 전에 그 2월달에 장중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 그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현대제철이 좀 들어갔다는 걸 일단은 그날 나온 뉴스가 AI 데이터 센터에 그 단순 철강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그쪽 많이 들어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새만금에 구조 투자하는데 거기에 구조 중에 5조 8천억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전에 뉴스가 철강 그 AI 데이터 센터에 철강이 많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강세에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 갔던 이유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새만금 쪽에 그 구조 투자한다는 것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이제 건물의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 구출할 때 이게 그 고부가치 철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이 그 현대차의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합류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 이게 이제 그 새만금의 메가 프로젝트와의 강력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기존 절차서 인프라 맞물려서 물류라든가 이런 공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에 들어가는 철강들은 대부분 현대차가 공급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고 새만금에는 AI 데이터 센터 외에도 뭐 로봇 공장이라든가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등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철강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을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도 양해가 있다 보니까 철강 감산 이슈가 좀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철강주를 단순하게 기존의 이제 철강주가 아닌 현대차 그룹의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지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신일본 제철과 비슷해요. 지금 움직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그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전기로 그 투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분 50%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엔 절반은 대출을 받고 절반은 이제 그 직접 이제 본인들의 자금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인물 제철이 UST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라든가 방산, 인프라 이런 부분의 그 수요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멀티플을 재평가받고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그 현대제철도 미국 그 루이지애나 그 전기로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 아메리카 메타플랜트 공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철강은 현대제철이 앞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제철의 공장에도 아틀라스가 투입이 돼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원가 절감도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수요가 돼서 이제 현대제철 공장도 로봇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그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6%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총 가치가 2조가 넘는데 현대제철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정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제 향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자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야 되는데 뭐 기아도 있고 지금 현대제철이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넘기게 되면은 조단위에 이제 6% 정도의 지분 가치가 이제 현금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 철강주에서 이제 미래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사업이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PBR이 0.2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을 좀 업사이드가 높게 좀 보고 있고 신일본제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단 현대제철을 좀 보고 있다. 사실 현대차가 미국 진출하면서 공장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제철이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우려가 사실 좀 있었는데요. 그죠? 잘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로보틱스 모멘텀이 불면서 이런 것이 시너지가 좀 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도 있지만은 이제 미국 진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철강이 이제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제철의 자동화 자체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아틀라스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도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또 포스콜링스도 약간 2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포스콜링스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리튬 가격이 그 최근에 수산 리튬 가격이 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한 17달러 정도 됐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도 18만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5만 위안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갑자기 지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포스콜링스 가다가 지금 급락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 발발 이후에 철강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철강 업체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올해 포스코홀딩스를 좀 기대할 만한 이슈는 어쨌든 그 포스코홀딩스가 원가 기준을 그 킬로그램당 $10 정도 이하로 맞추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캐파가 93,000톤, 4,000톤 정도가 이제 캐파가 구축이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 가격의 리튬 가격이 $17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날 거고요. 이게 빨리 이제 그 램프업이 되는 게 언제냐 그게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그 철강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본업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란바 이슈가 본업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이슈다 보니까 주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일단 뭐 주주와의 약속, 뭐 자사주 소각도 좀 6% 소각을 완료를 올해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도 비핵심 자산들 매각을 하면서 2조 8천억 정도의 현금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포인트는 그 올해 93,000톤 리튬 공장을 언제 램프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고 광양 광성 리튬이 43,000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이 5만 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93,000톤인데 그 아르헨티나 그 옴브레 무레토 염호의 프로젝트가 살데오로예요. 그러니까 살데오로랑 옴브레 무레토 같은 겁니다. 그 프로젝트 명이 그 살데오로고 네. 지역이 옴브레 무레토에 거기 이제 해발 4,000m에 있는 그 염수 리튬에서 거기서 그 원료를 캐내 가지고 아니면 그 거기 그 저지대 그 저지대 또는 한국 광양으로 보내 가지고 이제 탄산 리튬이라든가 수산 리튬을 가공하는 독들을 하고 1단계가 이제 25,000톤 그 상공정이죠. 요게 이제 24년 10월 24일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요게 그 상업 가동이 올해 될 겁니다. 올해 아마 이거 예상하는 거는 그 한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단계 25,000톤 상업화 빨리 되는지가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물량이 SK온과 25,000톤 계약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단계도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연 25,000톤 그 상공장 그 살데오로 염호에서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공정 자체가 그 아르헨티나하고 하공정은 광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단계는 1단계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살데오로 염호에서 하고 나서 그 저지대로 보내는 거고, 2단계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 그 살데오로 염호에서 수출해서 항공정은 이제 그 전남 광양 울산 그 율촌 산업단지로 그렇게 가는 거라서 요거는 올해 4분기 준공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25,000톤 추가로 25,000톤 이렇게 지금 진행돼 있고 상업화가 내년 하반기 28년 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올해 25,000 그러면은 광양 그 광성 리튬 43,000톤에 25,000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추가 25,000톤 이런 식으로 그 총 93,000톤 캐파가 되려서 올해부터 이제 요 리튬 실적이 나오는 그렇게 될 거고 이게 일단은 빨리 얼마큼 이 속도를 빨리 내는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하고 2차 전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아직은 철강 부분이 많을 거예요. 비중이 훨씬 많죠. 훨씬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93,000톤이 완벽하게 다 돌게 되면은 그게 지금 가격으로는 하게 영업이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다 찍히겠죠. 올해부터는 나올 거고 그리고 그 93,000톤 말고 추가로도 진행하고 있는 게 그 호주 그 미네랄 리소스에 지나가는 게 그게 대략 5만 톤 정도 될 거예요. 4만 톤 정도 될 건데 그게 합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총 13만 톤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요게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달리 이거는 광산을 인수를 하는 거라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기존 방식은 그러니까 새로 염호를 파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라서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거고 아마 한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호주 그 미네랄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광산이 가동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완료되면은 곧바로 이제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이제 그 공급을 배분을 받게 되고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을 받겠죠. 30%만큼의 그 27만 톤이 약 3만 7천 톤의 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거 합치게 되면 이제 93,000톤과 3만 7천 합쳐서 14만 톤. 요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13만 톤이면 거의 탑 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다만 이제 요게
그 현재는 이제 그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약간 그 일시적으로 그 대령 공장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정광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요 대령 공장 자체는 약간 이제 보류된 상태고 여기까지 돌게 됐을 때는 13만 톤 캐파가 완성됐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이제 알버마까지는 캐파가 안 되더라도 비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알버마리 염호 리튬 원가가 $7 정도 수준인데 이제 아르헨테 염호 리튬도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탄산 리튬 가격 그 수산 리튬 가격 원가를 $10 이하로 맞추고 그 리튬 가격이 $20 정도까지 $25까지도 보고 또 그 UBS에서도 그 탄산 리튬 가격을 $26까지도 보면은 요즘 탄산 리튬 가격이랑 수산 리튬 가격 거의 같아요. 그러면 원가가 $10 이하인데 $26 그 판가가 나온다 했을 때는 마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도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시점도 왔다. 다만 이제 이 전쟁 이슈에 좀 직격적으로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란 전쟁 이슈가 좀 그 어떤 장기화가 되지 않고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서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